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세션과는 달리 이제 1세션에서는 조금 편한 현재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제 2세션에서는 이제 약간 먼 과거, 그 해방정국 또 식민지 시대 이렇게 해서 그 현대 한국의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세션 굴곡의 한국 현대 정치사 이해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역시 떠맡아 주시는 분들은 여성이더군요. 이렇게 비단나고 자료 보려면 어렵고 또 해놓고 나면 말이 많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주제를 누가 하셨나 했더니 일 발표에 그 김상숙 박사님이 정말 그 오전 앞에 세션에서 얘기한 그 지역 역사의 큰 구도 속에서 지역 풀뿌리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아내고 싶다고 다 학자들은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잡아내는 작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잡아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대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해방정국의 3대 항쟁과 대구 영천 지역에서의 지역민들의 경험이라는 지역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의 멀고도 가까운 과거를 재구성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주셨고요. 또 윤명숙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그 실증주의와 정치 논리 사이에서 계속 논점이 되고 있는 일본군 군위안부 제도 역사적으로 국가가 직접 군인의 성 문제까지 다루는 전무후무한 일본 제국주의와 그 직접적인 피해에 대면했던 우리라는 세계사적 예외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질곡을 잡고 있는 이 어려운 주제를 윤명숙 교수님이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은 다 어른 남성 분들이신데 이상하게 성별불합이 된 것 같죠? 그 우선 토론에 그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임정근 광의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님이 김상숙 교수님과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군 위안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장신대에서 오신 이남석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우선 각각 발표자분들의 양력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까? 이 발표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훌륭한 경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상숙 박사님은 고려대학교와 당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80년대 노동자 사전 편찬팀의 연구 책임자를 맡으셨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연구위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논문을 쓰는데 바탕이 되었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윤명숙 교수님께서는 또 역시 한일민족문제학회 종신회원이시고 조선사 연구회 회원이시며 동덕여대, 강원대 등등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임정근 교수님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 여러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언론인권센터 부이사장님, 한국인권재단 이사님, 참여연대 국제연대 위원장, 한국기업윤리학회 사무국장 겸 상임이사, 또 뭐 여러분의 대학의 부총장님까지 지내셨고 사회교육원장 등등을 지내셨습니다. 네, 이남석 교수님께서는 한일장신대학교 NGO학과 교수시고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학과 학부장, 일반대학원 초대원장, 사회교육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한일장신대는 NGO 학과가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있는
전국의 유일무이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거의 홀로 책임지다시피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SSK 연구재단의 SSK 사업의 연구 책임자를 맡으셔서 우리나라 전체 시민운동의 진흥도를 그리고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분의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내셨으니까 귀중한 발표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대에 끝내고 갔으면 했던 과제가 아직도 뭐랄까 이데올로기 분단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좌우파 문제가 김창숙 교수님의 발표에 들어있고 임명숙 교수님의 발표에는 식민지 과거 청산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동아시아에서 끝나지 않는 과거로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제가 이런 토론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했던 토론을 2014년에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게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세대에는 이거를 조금 더 상상력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끝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래서 두 분 발표가 워낙 논문이 방대하고 이런 논문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뭐 한 1인당 60분씩 드려야 마땅한데 여기 계신 학생들하고 조금 대화를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70분 정도 되기 때문에 20분씩 주제 발표를 하시고 각각 한 10분 정도씩 토론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세대가 못 끝낸 과거사를 여러분 세대의 어깨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숙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구 출신으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대구 지역에서 이제 제가 20대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하고 시민운동 단체 이제 여기 우리 NGO 학과인데 NGO 활동도 좀 오래 했었고 이러다가 몇 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연구자의 삶을 살면서 지역 운동사를 전공을 하다가 2007년에 이제 서울로 와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제가 대표적으로 맡았던 사건이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그 해산하고 나서는 이제 대구 10월 사건 거기서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은 이제 그 이 항쟁의 여러 가지 실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었고 논문을 여러 편 썼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지금 좀 모아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엑기스만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래 이제 해방 공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에 큰 항쟁 이러면 46년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 여순 항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주 4.3 항쟁이나 여순 항쟁은 상대적으로 좀 진상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46년 10월 항쟁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0월 항쟁 자체가 이제 해방 전국에서 그 당시 이제 남노당의 세력이 아주 강할 때 이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의 세력이 강할 때 좀 아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난 투쟁이다 보니까 이 좌익 폭동이다 이런 좀 이념적인 굴레를 씌워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월 항쟁에 대해서 지금은 좀 그 진상을 밝히는 걸 기피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구라는 지금 한반도에서는 좀 남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구의 그 보수성이 짓눌려가지고 이 항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구의 그 시민사회에서 분발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그 먼저 가신 그 노진철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대구 출신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분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지금 해방 전국의 3대 항쟁을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10월 항쟁을 중심으로 좀 보고 10월 항쟁 이후에 이제 계속 지역 내전이 일어났고 그것이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고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좀 보겠습니다. 46년 10월 항쟁이란 어떤 사건인가? 이거를 이제 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는 이제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 개혁을 지원하고 또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그 사건의 원인, 그다음에 그 사건을 이 이제 항쟁을 주도한 세력, 뭐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항쟁 자체는 이제 일어나기는 그 이전에 9월 총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국적으로 뭐 이 10월 항쟁 일어나기 전에도 조용했던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시위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총파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업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10월 1일 날 대구에서 시민들의 시위로 이제 번지고 이 시민들의 시위로 번진 상황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고 거기서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10월 2일 날은 그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을 들고 대구 지역의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대구 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경찰서를 점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봉기로 발전했던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0월 그 1일, 2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10월 2일 날 그 오후에 미군정, 그 당시 미군정 상황이니까요. 미군이 이제 탱크를 동원해서 대엄령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 항쟁을 주도하던 세력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 요즘 같으면 SNS가 있어가지고 이런 항쟁이 일어나면 대번에 뭐 트위터에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텔레비전도 없고 뭐 SNS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항쟁이 일어나면 입소문으로 번져가지고 10월 1일, 2일 날 대구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3일에서 6일 사이 이제 경북으로 번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경남으로 가고 그다음 충청도로 가고 서울로 가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전라도까지 12월까지 2달 동안 계속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3.1 운동이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월 항쟁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 과거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관변 사학자들은 이 10월 항쟁을 좌익 폭동이다. 한마디로 불순한 공산 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역사책에 아예 싣는 것조차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 민중들의 항쟁이다. 그 여러 가지 뭐 항쟁의 주도 세력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민중의 항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이거하고 비슷한 주장이긴 하지만 농민들의 그 추수봉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자료집 59쪽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까, 어떤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볼까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근무하면서 이제 지역에 쭉 다니면서 그 당시에 항쟁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의 구술 증언을 듣고 또 문서도 보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 46년 10월 항쟁이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우리 최근의 사건으로서는 뭐 우리 세대 이제 여러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 세대에서 이제 가장 큰 사건으로는 80년 5월 항쟁이라든가 87년 6월 항쟁을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큰 사건들이 그 당시에 왜 일어났을까? 그 하나는 시민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 그 반봉건의 그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한테 여러 가지 소름을 받고 이제 아주 살기 힘들었죠. 이런 반봉건적인 요구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일본의 이제 그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서 이 반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한으로 울분으로 이제 응축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 직후에 이제 자주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거나 이제 전국 각지에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걸 다 이제 인정하지 않고 해산을 하고 인민위원회 해산을 하고 탄압을 하죠. 그다음에 그 임시정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해외에서 항일운동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 이제 그 해산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로지 미군정에서 이제 인정을 했던 세력은 이승만과 그 주로 친미 세력들 또 한민당 세력들 이제 이런 세력들 주로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는 좀 친미 그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봤을 땐 다 흰 옷 입었고 머리 까맣고 뭐 이제 얼굴 노랗고 다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뭔가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인정을 하지 않고 탄압을 하고 모든 단체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반발 이게 컸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 이제 사회 경제적인 상황 뭐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급 내전으로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제가 좀 여기서 10월 항쟁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 전쟁의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보통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53년 그 휴전 회담을 하면서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 사실상 이 46년 10월 항쟁 직후부터 이제 그 야산대 나중에 빨치산으로 발전하죠. 이 빨치산과 군경의 대결이 일어나고 계속 그 지역 단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6.25로 이어진다. 50년 6.25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그 6.25 전쟁 기간에도 외세가 개입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역에서 지역 단위로 계속 내전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54년경 그러니까 휴전회담이 끝나고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다가 이제 54년경에 이제 멈추는데요.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내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46년에서 54년까지 계속 내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전이라는 게 그 내용은 이 우세한 무장력을 가진 군인 경찰에 의해서 그 민간인 물론 빨치산 유격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북한 인민군의 지원을 받는 세력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간인들이 계속 학살을 당하면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8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이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학살을 하면서 그 이승만이 하나의 신생 국가의 주도권을 잡았다. 바로 그런 출발점이 된 사건이 10월 항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좌익 우익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요즘 뭐 종북 이런 개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종북, 또 저희들 자랄 때는 반공, 뭐 빨갱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막 부르르 떨고 지금 이럴 정도로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빨갱이 혐오증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런 게 46년 10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46년 10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익 조직이 그 지방 그 하부에까지 계속 이제 우익 청년단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지방 권력들이 기존에 이제 그 마을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학살당하고 뭐 쫓겨나가고 이러면서 새로운 그 지방 권력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단위까지 국가 권력이 이식이 되고 뭐 이런 이제 하나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모습 또 동시에 그 사회 심리적으로 그 반공
빨갱이 혐오 이제 이런 이제 심리 구조가 서서히 형성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통치성, 푸코의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뭐 이렇게 좀 빌려와서 냉전 통치성이 구축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자료집에는 없는 건데 주로 학교에서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제가 사회학 개론이나 뭐 다른 수업 강의할 때 해방전후사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냥 화면만 그 자료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10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46년 여름에 이제 그 신문인데요. 신문에 보면 이제 46년 그 당시에 이제 그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 시골 청송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한 이 이제 청송 지역의 군민을 이제 구하자 뭐 이런 내용의 그 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식량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좀 복잡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기에 시간상 좀 제약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요 사진은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그 시위대 그러니까 이 시위대가 이제 주로 그동안 굶주린 그 부녀자들 주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기 업고 시위를 하고 또 노동자들 시위를 하고 학생들도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10월 1일 날 이제 한꺼번에 시위대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경찰이 지금 발포를 한 장면입니다. 발포를 한 장면이고 그 당시 시위대 구호가 아래 사진을 보면은 쌀과 지급을 달라 뭐 이런 거였고 쌀을 달라 이런 게 이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 이쪽의 사진은 그 당시 시위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사진을 보면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0월 1일 날 시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표를 해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을 하는데 두 명이 사망을 하죠. 두 명이 사망하는데 한 명의 이름이 김용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역사책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진실화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좀 그 진술하고 뭐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밝혀낸 게 김용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용태 철도 노조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사망하고 나니까 그 당시 철도병원에 들어와 있던 이제 그 세포들하고 이제 또 의대 쪽에 학생들이 같이 이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이튿날 그 의대 쪽에서 시위를 해가지고 이 시신을 들고 시위를 해서 이제 대구 경찰서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전역에서 이제 그 공기가 일어나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대구부 후생과에서 파악한 피살자 명단인데 여기 보면은 김용태, 이상익 이 두 사람이 10월 1일 날 경찰 발포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지죠. 예, 항쟁 주도층을 보면은 이제 그 시골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군 단위, 면 단위, 마을 단위의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과거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지역 명망가들, 지역의 여론 주도층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주, 지식인, 마을 유지, 좀 나이도 그 당시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쟁의 선봉대 역할을 한 사람은 주로 청장년층.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 교실의 구성으로 본다면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제 항쟁 주도층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인민위원장 뭐 급으로 이제 읍내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학교 운동장 같은데 많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막 이제 선생님이 하십니다. 막 두루마기 입고 이제 나가서 연설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년 동맹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한 20대 이제 여기 좀 우리 교실에 20대 청년들이 선봉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몽둥이 하나씩 들고 이제 그 트럭 타고 면 단위로 퍼집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그 매스컴이 없으니까 면 단위, 마을 단위로 곳곳으로 갑니다. 주로 한 30명씩 이렇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곳곳으로 가면서 이제 항쟁 소식을 전파하고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지주 이름을 부르면서 지주 누구 나와 이러면서 이제 불러내서 약식 재판하고 뭐 이런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항쟁에 다양한 계층 계급, 다양한 세대가 같이 참여를 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남녀노소 다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특별한 그 특정한 계급이 했던 이제 이런 그 봉기라기보다는 전 계급이 함께 참여한 전선의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자료집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지금 항쟁의 주도층이라든가 항쟁의 토대 요걸 가지고 또 따로 쓴 논문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려니까 좀 길이가 너무 짧아서 그 15장이 다 넣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뺐는데 항쟁의 토대가 됐던 조직이 보면은 이제 뭐 그동안 좌익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월 폭동, 10월은 뭐 자율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주로 뭐 그 공산당이 뭐 주도를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하층민 조직들 그 뭐 머슴들의 조직 농촌에는 그 이제 그런 머슴들의 조직 또 상인들의 조직 그다음에 친족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는 일가 친척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일가의 그 가문의 종손이 인민위원장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 온 문중 전체가 같이 인민위원장 밀어주고 나중에 남로당 되면은 남로당 도장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친족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마을 자치 조직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제 항쟁의 토대가 되었다는 걸 실증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술정을 좀 모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조선 후기에 발생했던 그 갑오농민 전쟁이라든가 더 올라가서 그 임술 그 1862년 임술 그 농민 전쟁, 농민 밀란 뭐 이런 것까지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좀 흡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항쟁은 특히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전통적인 항쟁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그 외래적인 힘의 규정력이 더 컸지만은 더 크고 막강했지만은 이 또 항쟁 경험 속에 불과 반세기 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전통 항쟁의 경험들이 전승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갑오농민 전쟁 때 그때 뭐 한참 이제 항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제 이제 식민지로 넘어가면서 항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잖아요.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다가 46년 10월달 되니까 그게 이제 확 터지는데 그 터지는 형태가 주로 갑오농민 전쟁 때 모습처럼 이렇게 많이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 65쪽에 보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예. 그 65쪽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항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군경이 이제 진압을 하는데요. 그 진압을 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 항쟁을 하던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이제 이 사진은 그 당시 주민등록표인데요. 요즘 주민등록증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록표를 발급을 해서 이 등록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내주고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검문해가지고 사살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 산으로 청년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남로당에서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야산대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야산대가 안 내려오고 계속 산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만났던 그 이제 선생님 이재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남로당 연락책으로서 이제 이 야산대를 제명하려고 이제 그 야산대가 당원들이었는데 제명하려고 산으로 이제 갔었는데요. 그 사이에 남로당의 이제 방침이 48년 27 구국투쟁을 계기로 이제 남로당의 방침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유격대로 이제 편성을 해라. 그러면서 이 산에 이제 처음에 야산대 산에 들어간 사람을 뭐 인민과 같이 있어야지 대중들과 같이 있어야지 왜 그 대중들과 떨어져서 산에서 모험주의적으로 무장투쟁하느냐 뭐 이렇게 꾸중을 하다가 당에서 꾸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 용감한 7인조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봉대로 해서 전국의 유격대를 조직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쟁이 이제 평지에서 일어나다가 산지로 이제 넘어가고 또 지도부의 계급이나 연령대도 변화를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이전보다는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계급도 그 이전에는 지식인, 지주가 위주였는데
이제 좀 더 많은 이 농민들이라든가 소작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층민들이 많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뭐 산 사람들분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질문 시간 나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야산대가 이제 유격대로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빨치산과 군경 간에 이제 이제 내전이 시작되죠. 이제 군경은 토벌하러 계속 가고 이제 빨치산은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또 지서 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중 권력이 되는 거죠. 낮에는 국군, 군경, 밤에는 빨치산 뭐 이런 상태에서 양쪽이 동원되면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모순된 위치에서 강제성, 자발성이 혼합된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옆에 사진은 보면은 그 당시 국군이 왔을 때 마을에 아주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밤에 빨치산이 찾아오면 또 빨치산에게 밥을 해줍니다. 그 밥 해주면 이튿날 아침에 국군이 와서 너 빨치산 밥 해줬지 이러면서 또 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이제 동원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청년들, 요즘 한 20살, 대학 1학년, 이런 대학 1학년 청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양쪽에 동원이 됩니다. 양쪽에 동원돼가지고 이 군인들 길 안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밤에는 빨치산 심부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빨치산 심부름 하던 게 이제 경찰한테 들키면은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입산을 하죠. 입산해서 살다가 뭐 고생하다가 이제 나중에 겨울에 못 견뎌가지고 이제 다시 자수하면은 보도연맹에 가입을 당하죠. 그러다가 6.25 나면은 또 학살을 당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청년들이 주로 많이 죽었습니다. 대체로 28년생, 뭐 요 무렵 28년생 이상, 요 무렵 요 세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나중에 학살을 많이 당하고 또 이 대규모 학살의 하나의 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보도연맹,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산에서 학살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국민보도연맹으로 결성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당시 형무소가 너무 복잡해서 넘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형무소에 다 가둘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이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보도연맹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런 이제 빨치산 활동을 하던 사람 혹은 하부 구성원 이외에도 마을에 그 사람들의 친인척 혹은 이제 마을에 이제 할당량에 의해서 이제 아무 좌우 상관없이 가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국민보도연맹은 이제 전국에 한 30만 명 정도 이제 가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국민보도연맹은 쩐인데요.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한국전쟁 나고 난 다음에 다 학살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방정국의 냉전 시대로 우리 사회가 재편해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냉전 시대라는 틀이 형성될 때 그 밑에 있는 민초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냉전이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이념, 이것에 이제 뭐라 그러나 혼란과 혼동을 겪었는가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현대정치사 바로 알기인데 한국 현대사라는 것 자체는 개항 이래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우리가 틀을 구성하고 이 포럼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자면 대비를 못하고 우왕좌왕했달까 또 이런 국면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설경 교수님 이하 이런 경희 사이버대 NGO 학회에서는 이런 포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구촌 사회의 편입이 돼갖고 이렇게 이리저리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흐름을 알고 우리가 주도하는 틀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본군 군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윤명숙 교수님도 양이 많은데 어떡하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명숙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과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과 제가 하는 얘기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귀를 좀 이렇게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를 저는 이제 위안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기 시작된 것은 일본에서 그 처음 학부 때는 여러분 근우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신간회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27년에 그 한 좌우 합작으로 해서 그 독립운동 단체가 그 뭐 소위 얘기하면 우익과 좌익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체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요. 이제 보통 예전에는 남녀가 구분이 있으니까 신간회는 남성이, 그다음에 근우회는 여성이 하던 그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 학부 때는 이제 그걸로 졸업 논문을 썼는데 91년에 김학순 씨가 8월 14일, 8월 15일 그 본인이 그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다가 이제 우연히 한국에 오게 돼서 방학 때 그 9월 30일인가에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저의 연구가 대학원에서의 연구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20여 년이 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된 셈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그 시간상 PPT를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여기 책을 보면서 앞부분은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눈으로 쫓으면서 좀 들어주시고 뒷부분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축약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그 시작이 76페이지죠. 들어가며 부분에 요 맨 앞에 부분은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려와서 해결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의문점들입니다. 네, 한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강제연행이잖아. 군인이 트럭으로 싣고 갔다며. 정신된가 뭔가 그런 걸로 끌고 간 거 아니야? 끌고 가기 전에 신사에서 출정식도 했다고 사진 같은 것도 있었잖아. 머리띠 메고 행진하는 사진.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도 서 있잖아.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모두 순결한 처녀라서 끌고 간 거라며. 얼마 전에 프랑스 앙굴렘에 만화도 전시하고 그때 일본 놈들이 반대하는 전시하려 하다가 쫓겨났다며. 통쾌한 승리지. 이젠 할머니들도 거의 다 죽고 이제는 몇십 명 안 남았다고 하던데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거참. 일본 정부 책임이 분명한데도 왜 사죄도 안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늘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 떼고요.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본군 위안소는 군 시설이다. 네, 국가에 의해 제도가 성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안소 제도는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유형의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들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인 군 위안소 제도에만 주목해서 국가 범죄를 논했다는 점. 그 네 번째는 군 위안소를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제도의 극히 일부분인 동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즉 하나는 강제연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부의 문제, 또 하나는 위안부가 공창, 최근에는 매춘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논쟁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논쟁이고 이는 식민지 지배 책임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누락시키고 하는 논쟁이며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고 왔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쟁은 특히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본의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상대의 주장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또 하나는 뭐 교육자라고 하는 그 역할로 생각을 해서 이 발표에서는 위안소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것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소 문제가 사실은 해방 후에 한국에 어떤 문제를 남겼는가 그것이 물론 식민지 잔재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읽어 나중에 주시고요. 좀 뒤쪽으로 가서 79페이지에 보면 이 문제가 사실은 초기에는 좀 연배가 되시는 분은 90년 초에 종군 위안부라고 불리거나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로 이 문제를 호칭했다라고 하는 것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또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그 처녀공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성노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본 군 위안소, 일본 군 위안부, 군 위안부 혹은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저는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는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로 이 문제를 사실은 널리 얘기되어져 왔는데요. 정신대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 동원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여성의 노무자로 끌고 가는 동원하는 것을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얘기하고 그게 44년 8월 23일에 여자 정신근로령이라고 하는 통첩이 내리면서 법률이 공포가 되는데요. 이 여자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건 노무동원이고 위안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이 착취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초기에 90년대 김학순 씨가 증언을 하고 정부가 피해자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한 숫자를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근로정신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위안부 피해자였는데 그 근로정신대의 어떤 이제 피해자분들이 나는 군수산업, 군수공장, 비행기 부품 만든다거나 하는 곳으로 끌려갔는데 정신대가 마치 군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로 오해를 받아서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정신대라고 하는 요 용어로 위안부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를 90년대 이제 초가 되면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위안부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군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로 쓰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는 당시에 일본군 공문서에 보면 위안소 혹은 항군 위안소 혹은 해군 위안소라고 하는 용어로 공문서에 나타납니다. 물론 특종 부녀라든가 특수 부녀 혹은 작부라고 하는 용어로도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혼재해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 문제를 이 용어는 그 역사적인 용어로 그 역사학에서 물론 위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여성들이 당했던 것과 이 말 자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위안이라고 하는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속에 그 굉장히 남성 중심이고 권력 중심인 그런 그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가르치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역사학에서는 따옴표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그 79, 80 정도에 써 있고요. 81페이지에 보면 5번에 일본군 위안소 제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일을 통틀어서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일본 군 위안소 제도라고 하는 용어로 의식해서 썼거든요. 이제 공창제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일제 시기에 합법화한 뭐 소위 얘기하는 매춘부인 거죠. 그 성매매하는 여성을 합법화시킨 것이 공창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에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공창제도도 마찬가지고 이 위안소 제도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되는 여성이 메인이 아니라 저는 이게 구조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업자가 있고 그 업자를 받쳐주고 협력하는 행정이나 국가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안부 제도가 아니라 위안소 제도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 쓰여 있는 건 이제 일본 사회를 예를 들었는데 위안부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군대를 갔다 징병으로 갔다 오거나 해서 그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죠.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위안부가 단지 일본 의익이 있게 하듯이 공창이라든가 매춘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73년에 최근에 이제 아사히 신문에 그 요시다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본인은 이제 그 보국대 동원부장으로서 군인과 함께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노예 사냥처럼 데리고 갔다라고 증언을 80년대부터 했었고 이제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취소한 사건이 이제 최근에 아사히 신문이 그 보도를 취소하는 것으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근데 그러기 전에 70년대에 센다 가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는 이제 군인들이 갔다 와서 조선 B가 있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억담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조선 총독부가 관여한 것이다라고 물론 그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군인들의 그런 기억으로 쓰기 때문에 여전히 그 책 속에서도 매춘부와 같은 이미지로 쓰고 있지만 총독부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그 다음 해에 김일면이라고 하는 제일동포 연구자가 또 그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가장이 자기 딸을 강간당한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어서 여성 평등 뭐 이런 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 위안부라고 하는 것을 그 식민지 지배와 혹은 조선 총독부의 그 개입 뭐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문제 제기한 굉장히 일부 뭐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랬던 것이 그래도 그때는 이게 90년대에 널리 시민사회가 받아들여서 국가의 범죄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90년대, 80년대 말에 그 문제 제기가 되고 그게 국가 범죄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받아들여지게 되고 굉장히 크게 이제 확산이 돼서 주목받은 것은 물론 생존자이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학순 씨의 증언이 굉장히 크지만 시민 사회가 여성 차별에 대한 그런 인식의 고향이라고 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 문제가 국가범죄다라고 이제 널리 알려지고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는 어찌 보면 한 20년이 조금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제가 되는 부분이 84페이지의 구라시라고 하는 연구자의 얘기는 좀 나중에 보충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7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점선은 식민지 여성의 경우를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 실선이 점령지 여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그림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요, 잘 그리지 못해서 그림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군 위안부라고 하는 거는 거기 큰 네모 속에 있는 1번 군 위안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군 위안소의 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86페이지에 제가 주 23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발표문에 주 23이라고 한 게 23이 아니라 24번인데요. 거기에 보면 군 위안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 위안소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최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군 위안소의 직영이라는 게 있고, 직영이라고 하는 거는 군이 직접 그 위안소를 경영을 하고 여성들을 데려다가 경영까지를 하고 관리하는 그게 이제 군 직영이라고 하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가 군 전속인데 군 전속이라고 하는 형태의 조선인 여성들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속은 업자를 두고 경영을 하면서 그 업자를 통해서 군이 관리 감독을 하는 체제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게 군 전속이고요. 또 세 번째가 군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점령지에 생기는 것인데, 점령지에는 이 군위안소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군위안소가 설치되고 제도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소위 얘기하는 유곽 같은 성매매하는 그런 업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업태를 군이 지정을 해서 군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 위안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군인 군속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군 이용을 그러면 왜 이게 군 위안소가 되느냐라고 하면 민간인과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면 민간인은 토 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전부 모든 주일 중에 군인이 6시부터 12시까지 쓴다든가, 아니면 민간인 낮에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군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군인 군속만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징 또 하나는 성병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 위안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형태의 피해이고요. 요거는 식민지 여성뿐만 아니라 점령지 여성에도 이 위안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장교하놓고 처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실선으로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도 누구도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도 증언을 하면 이제 먼저 위안소에 끌려가서 특정 다수의 군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강요를 당하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일본 장교에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찍히는 건가요? 찍혀서 그 전속이. 1대1로 그 장교 전속으로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인 그 식민지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증언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심한 그런 그 곳에 있다가 1대1로 장교 한 사람만을 상대를 하니까 그 부분을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인 이 부분도 그 성폭력 피해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산소적 여성의 경우에 와 베트남 여성, 베트남에서의 이제 프랑스인 자매인데 이거는 위안소는 아니지만 군이 뭐 토벌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산 속에서 위안소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에 주변 마을의 여성을 그 집으로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부대로 끌고 와서 그 강간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경대학살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강간하고 죽이거나 윤간을 하거나 이 위안소라든가 이 두 번째 폭력과는 다르게 일회성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군에 의한 군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군 위안소 제도에 군 위안부만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넣어야 된다라고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그 안에 이 군 위안소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짚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만주유각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은 전혀 얘기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군 위안소에 끌려온 위안부를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90년 꽤 오래 지나서 국가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은 어찌 보면 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피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를테면 똑같이 39년에 그 식민지의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사기 인신매매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끌려갔다고 치고 한 사람은 남경의 위안소에 끌려가고 한 사람은 만주의 유곽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남경의 위안소에 끌려간 여성만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바라보는 입장을 피해자의 여성의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를 얘기할 때 크게 국제법과 일본의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개 다에 끌려가는 방식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둘 다가 피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폭력 문제 일제 시기에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주를 훨씬 더 넓혀서 식민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그 하나의 그 성폭력이라고 하는 범주 자체를 생각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얘기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게 왜 위안소 제도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 범죄인가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이제 거기에 좀 게재를 해놓았는데요. 일본이 야전주법 규정 개정에 관한 건 37년 9월입니다. 여러분 많이 얘기 들으셨듯이 이제 이 문제는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위안소가 생기는 건데 37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7년 9월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는 일본의 근대적인 군대는 명치유신 직후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야전주법 규정이라는 건 있었지만 군대 갔다 오시는 분 알겠지만 군 매점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중일전쟁 직후에 개정이 되면서 위안시설, 뭐 일용품이나 뭐 이런 걸 파는 거에서 확대시켜서 위안시설, 즉 위안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던 육군선 자료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는 거죠. 이때는 개별적인 모집이라든가 설치가 가능한데 이제 두 번째가 되면 이거는 이제 육군성에서
뭐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제 지침이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영해 시설이라고 해서 야전 주보 규정의 경우에는 이제 영내라고 한다면 이제 43년 되면 영외에도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모집이라고 할까요?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두 가지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 연행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이 매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본에서 강제 연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일본 측의 일본 정부라든가 우익의 핵심은 뭐냐면 군이 끌고 갔다는 것과 법으로 총동원법이 38년에 생기면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 동원 그 법률이 생겨서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둘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정부나 그 우익들이 얘기하는 강제연행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는데 그럼 왜 위안부라고 하는 피해자가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서 나타난 형태가 식민지 여성의 경우에는 인신매매, 취업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게 공산제도라고 하는 게 일본 그 이식이 되어 있어서 그 공창이라고 하는 것에 여성들을 공급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이용이 되었고 40년 이후가 되면 말단의 행정이 개입을 해서 그 업자들이 그 군이 선정하는 선정업자와 선정업자가 조선에 들어오면 그 선정업자 밑에 하청업자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끌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 누락시키고서는 강제연행이 있다 없다만으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나가며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좀 적어 놓았으니까 그건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치밀한 연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발표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약간 전략 중심으로 접근하고 또 토론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억지로 제가 좀 발표를 줄이도록 종용해서 대단히 훌륭한 연구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지정 토론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 어려운 토론들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식민지 지배와 냉전이라는 우리 사회의 여러분의 발목을 끄는 이 두 개의 이 과제에 대해서 먼저 임정근 교수님이 더 어려운 주제 이 냉전 시대 문제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뭐 이 일전에 있었던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오관영 대표가 2000년에 있었던 낙천 낙선 운동을 회상하면서 아득하다 이 생각날 듯 말 듯하다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해방 공간에서의 항쟁이라고 하는 문제야말로 시간적으로도 멀지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아득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시민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자꾸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냉전 구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바우만 같은 경우에는 유동하는 공포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냉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공포가 아닌가. 그리고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공포가 아닌가.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우려가 아닌가.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잊혀지고 하는 이유에 우리가 못 느끼는 무의식 속의 공포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류에서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논문 발표에 나온 서북 청년단이 그냥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하신 김상수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논문의 의의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사실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짧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토론에서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발표문 이외에도 발표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보충되는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항쟁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여러 가지 참여자라든가 또 상당히 다양한 시각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입장에서 민중의 입장에서 이 항쟁은 어떤 의미였던가 어떻게 이해했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부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10월 항쟁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자 총파업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지역민이나 민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남로당, 소위 조선공산당의 조직이라든가 지도가 분명히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항쟁의 성격을 전부 다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힘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론문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한 것이 하나가 이제 그 지도층이라든가 그 당시의 유지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지주까지도 이 항쟁에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주가 지주를 처형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서 이 지역 내에서의 소위 말하는 지도층, 지주층, 유지층이 분열하는가 또 그리고 그렇게 분열해서 항쟁을 주도하는 층은 과연 그 어떠한 그 이념적 성격이라든가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제가 언급한 대로 박정희 씨의 형님이 박상희 씨가 계신데 이분이 직접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정희 씨만 하더라도 여순 사건에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그렇죠? 지가 뭐 제가 그냥 존중 여기 뭐둘 다 존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지도층, 지역 내에서의 지식층의 동향과 민중사회 관계는 좀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증언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이럴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발표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도 아껴주시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남석 교수님이 또 어려운 주제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좋은 일에 종합심포지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비전문가인데 우리 경희대 지난번 3월달에 저희 학생들 다시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분야의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깊이 있게 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우리 유명수 박사님이 이 연구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해주셨고 또 저도 이 연구를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 특히 이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알았던 정신대와 위안부 뭐 이 문제 개념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특히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당시 식민 정책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보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담아야 할 그런 연구 결론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엔조 차원에서 한 가지는 좀 이 연구 내용에 있어서 좀 설명을 좀 이제 해주시면 하는 부분이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일본 시민사회에서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를 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일반 대중들이 일반 시민사회가 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1990년대 초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또 한 20년 만에 아베 정부 들어오면서 완전 또 거꾸로 가는 이게 이제 역사학적 연구의 결과 책 몇 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일본 시민사회의 의식이 바뀐다. 또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 시민사회 연대의 그 영향력이 얼마만큼 깊이 시민사회 주민들에게 의식을 바꿔줄 수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이 연구를 하는 그룹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에서 또 다루고 있는지 그게 저 연구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그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짧게 소속과 이걸 말씀해 주시고서 한꺼번에 답을 하는 걸로 하죠.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이들이 기존에 그런 이제 종군 위안부라든지 뭐 정신대, 여성 정신근로대 이런 것하고 달리 본인이 의견이 조금은 기성의 의견보다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마이크 저기 있을 때. 이 대구 10월 항쟁의 그 성격이 좀 상당히 애매한데 일단 아까 그 시민혁명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죠? 그 당시 이제 시민이라는 말도 사실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민사회 시민운동이라 그럴 때 그 시민의 의미가 87년 이후에 그 내부의 논쟁이 있죠. 이게 계급적이냐 탈계급적이냐. 뭐 보관적 성격이 있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시민운동을 할 때는 탈계급적 성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아까 또 이야기도 했고 보니까 이제 이런 개척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의 성격이라는 게 이제 주체가 누구냐, 목표가 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생님이 그 운동이라는 게 아까 촛불집에 착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반드시 전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태로는 아마 그런 내부의 그 좌파의 어떤 그런 조직화된 집단이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중심이 돼서 계급 투쟁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이제 이게 광범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게 뭐 더 좋은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일단 질문을 계급 투쟁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질문을 좀 예,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그럼 학생들이 안 한 걸 제가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 윤 교수님께 드리는. 근데 이게 저의 고민이라서 그러는데 윤 교수님이 이제 군 위안소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 식민지 지배 정책, 식민지배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논점을 피해자보다는 식민지 지배 자체에다가 이제 그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논점을 이동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90년대 저는 이제 이 운동을 하던 주체 입장에서 이게 범세계적인 이제 여성의 피해자의 성폭력, 더구나 국가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으로 쟁점화할 때는 국제 연대를 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굉장히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랬는데 만약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하게 되면 서구 제국 전체가 식민지 지배에 잔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랄까 그 배상이나 실질적인 물론 연구로서는 옳기지만 운동 전략으로서 너무 적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늘 드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금문도라는 곳이 있죠. 이제 금문도라는 곳이 이 대만하고 예전에 그 중공 지금의 중국하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과 대만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 접경 지역의 섬에 대만 군인들을 이제 그 상시적으로 주둔을 시키면서 군 위안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내국의 여성들 그 대만에 그 있던 대만 좀 큰 섬에 있던 여성들을 금문도라는 작은 섬으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주로 뭐 범죄자라든가 이런 사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군 위안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형태는 그 식민지 시대의 그 일본군 위안소 형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실제 그 형태는 공장 형태로 이렇게 그 민간업자가 이렇게 포주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운영을 하고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중국하고 이제 이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도 이 금문도의 그 군 위안소의 옛날 그 자리가 일종의 이제 관광 상품이 되어가지고 그 관광지처럼 이렇게 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숙 선생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겠어요? 먼저 예.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로 그 제가 종합할 필요 없겠죠, 선생님께서. 예, 그 아까 그 스님이 좀 임정근 스님 지금 제기하신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해서요. 다양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10월 항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이 사건이 발생한 그 46년 10월 그 당시부터 벌써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항쟁이다, 한쪽에서는 폭동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논쟁이 있었고 이런 논쟁이 이제 뭐 아주 좀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논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지역의 이 지역 주민들 제가 이렇게 만나봤을 때 지역 주민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10일 폭동 이런 10일 폭동으로 표현을 하죠. 10일 폭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할아버지들이 이 10일 폭동이라는 것을 46년 10월 달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전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한국 전쟁 전까지 이 시기를 다 10일 폭동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누가 뭐 옆집에 누가 이제 뭐 갑돌이가 잡혀갔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갑돌이 잡혀간 게 언제예요? 그러면 10일 폭동 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폭동 때면은 46년 10월 달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니 10일 폭동 때 이러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49년에 잡혀간 경우거든요. 그렇게 46년 10월부터 49년 심지어는 50년 한 초까지 이 기간을 그 지역에서는 이제 10월 폭동으로 10일 폭동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명칭과 그 실체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명칭은 이 관에서 국가에서 이제 그 세뇌하는 대로 10일 폭동 이렇게 명칭 10월 1일 46년 10월 1일 하루에 일어난 그 폭동 이렇게 이제 명칭은 붙이는데 실제 그 기억하는 사건은 49년까지 혹은 50년 그 초반까지 계속되었던 내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항쟁의 성격이라는 게 위에서 규정하는 것과 실제 밑에서 그 생각하는 실체로서 경험하는 것과의 괴리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공산당 조직과 그 일반 그 지역 주민과의 관계. 그 실제로 보면은 그 항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또 조직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은 조선 공산당의 세가 세였던 조직이에요. 세였던 지역이에요. 그걸 뭐 이쪽 학자들은 공식적으로 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학자들 따라 이게 인민항쟁이다 이걸 강조하는 분 예를 들어서 정혜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좀 이제 부각을 시키지 않고 주로 뭐 식량 공출 뭐 이런 걸 부각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선 공산당 세가 강했던 지역이 항쟁이 좀 초기에는 격렬하게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그 뒷부분까지 일어나는 거 이거는 그 실제 조직의 주도에 의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항쟁이 번져나가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항쟁의 선이 그 확장돼 나가는 모습 이거는 좀 그 조선공산당의 지도력을 넘어서서 그냥 민중들이 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거고 그걸 이 조선공산당 쪽에서 오히려 그 장악을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지주를 처단한다. 그 지주를 처단하느냐. 그 당시 막 이제 이 민중들이 전부 다 뭐 화가 나가지고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당했던 거 막 화가 나가지고 서름을 한꺼번에 풀려고 일어나서 막 지주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때려 죽인다고 해서 그 때려 죽인 형태는 아주 잔인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나 때려 죽인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지주 아주 악독한 봉출을 악독하게 했던 지주 이런 사람 골라가지고 공표, 세묘, 꽃표 뭐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민중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이제 살살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아주 악독하게 했으니까 이건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식의 민중들 스스로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주들 중에서 보면은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했던 분들은 좀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지주 집안 출신들의 자제가 많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항쟁 초기에는 이 민의원에 간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연설을 하고 나섰던 분들이 있어요. 나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같이 입산을 해서 그 인민유격대의 지도부가 되고 일부는 오히려 이제 그 양반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망가면서 이제 서울이나 뭐 외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지주가 이제 그 많이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회주의 하니까 좋다. 그리고 그 땅 토지 니꺼 내꺼 없이 이제 갈라서 같이 나눠준다고 하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말 따라서 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하다가 우리는 끝까지 하다가 결국은 학살을 당하고 그 사람은 혼자 약삭 빠르게 살아남았다 이렇게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주는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입산한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 반대편에 선 이제 지주도 있겠죠. 그렇게 그 지주라고 해도 이제 굉장히 좀 성격이 다양하고 그게 지식인의 성격하고 좀 이제 그 복합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언자가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항쟁을 했던 분들은 상층부에 그동안 계셨던 분들은 거의 많이 돌아가셨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했던 이일재 선생님 그 당시 10월 항쟁 일어날 때 현장에 계셨고 노조운동을 하셨고 나중에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이일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철도노조 활동을 하셨던 이제 선생님 이제 뭐 같은 분들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살아 계신데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 당시 상층부에 있던 분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해자들은 말을 안 하죠. 이제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층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던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분들 부수를 한번 다시 수집을 하려고 재작년 이렇게 이제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만났던 분 중에 3분의 1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한 4년 사이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도 만나보니까 이제 이 10월 항쟁 당시에 뭐 한 2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지금 대체로 90대나 뭐 8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이제 만나러 가면 주로 96세, 93세 이런 분들을 시골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만나서 증언을 들어보면은 한 3, 4년 사이에 증언의 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수를 통해서 어떤 증언을 수집하는 거는 지금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지금부터 한 2, 3년, 한 3, 4년 뒤 되면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술정을 더 수집을 하고 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박상필 선생님 말씀하신 건 너무 좀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나중에 따로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는 거는 그 학생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서 이거 조사하기 전에는 한국전쟁 하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뭐 국군과 인민군 사이의 그 어떤 싸움,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면 뭐 민간인들은 그냥 피난 다니다 고생하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한국 전쟁 기간에 뭐 국군과 인민군도 많이 죽었지만은 민간인이 이제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민간인의 죽음을 이제 제대로 기억을 못하죠. 제대로 된 형태로, 정확한 형태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할 때는 이 아래로부터의 전쟁으로 민중사로서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외세에 의해서 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어쩌고 뭐 이런 아주 거대 행위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역사 연구를 하면서 또 혹은 이제 지금 후속 세대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아래로부터의 이제 관점으로 다시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기억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 바로 현재에 대한 해석도 이제 해답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시고 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한 것 안에서의 질문도 있고 이제 밖에서도 질문도 있지만 질문해주신 분 순서 상관없이 좀 비슷한 걸 묶어서 이제 먼저 서유경 교수님께서 기존의 그런 뭐 의견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뭐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지만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주로 이게 일본군이 만든 위안소 말고 또 있습니까? 정말 특이하고 특수하고 악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물론 위안소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위안소 제도라고 하는 형태는 일본군의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뭐 제국주의 군대라고 하는 그리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성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약간 양태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여성의 성의 뭐 성폭력이라고 하는 국가범죄라고 하는 거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미군도 뭐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진 일본군과 달리 컨트롤하지는 않았지만 하지 못했지만 하려고 했지만 저지를 뭐 여성운동 뭐 이렇게 해서 저지가 당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군대가 뭐 기존에 있던 유곽 같은 것을 지정을 하고 입구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독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정해진 입구로 들어가서 이를 보고 나오면서 소독을 하게끔 그렇게 군대가 지정을 하는 그런 식의 관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특이한 물론 일본군의 그런 위안소라고 하는 특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위안소라고 하는 형태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군 위안소라고 하는 것에 1, 2, 3이라고 하는 걸 다 섞어서 강제 산소성의 여성도 이제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이제 강제 연행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해결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일본 쪽에서 강제 연행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 뭐 일본에서 강제 연행이 있으면 너희들이 문서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문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보통 일본에서도 요시미 선생님 어떻게 규정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피해자 지지하는 그런 측의 입장에서도 강제 연행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시로 내는 거는 네덜란드 여성들이 끌려간 재판 자료 판결문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여인
프랑스 자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건들은 재판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판결문 재판할 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 점령지의 여성 끌려가는 건 군인이 직접 하거나 이래서 그런 걸 강제연행의 근거로 이제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점령지 여성이라는 거죠. 점령지 여성이고 또 어찌 보면 그 식민지의 종주국의 여성, 이제 인종차별 같은 것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연행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일본에서 우익들이 계속 얘기하거나 아베 정권이 얘기하는 거는 조선인 한국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 지목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는 사실은 이제 괄호 속에 들어 있었고 일본 정부도 네덜란드 여성을 끌고 간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식민지 여성의 경우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럴 때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나 군인이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설명이 다시 가는 거는 그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군이나 법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그 실태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의견과 이제 저의 의견이 조금 다른 오늘의 발표 속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정욱 교수님께서 이게 국제연대 생각하면 참 이게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떤 위안부라고 하는 피해에서 위안소라고 하는 구조라든가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확대를 시켰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피해라고 하는 성폭력 국가에 의한 국가 범죄로서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의 플러스 식민지 여성에 대한 지금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 자료 있느냐 없느냐 내놔라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연도를 깜빡한 더반 회의라고 해서 거의 그게 이제 문제 제기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막 시작된 문제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위안부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커다란 이슈, 이것으로 자진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나누거나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매춘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인데요. 그 미국의 결의안이라든가 유럽의 결의안에 보면 거의 결의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강제 매춘이에요. 그 크게 두 개 강제 매춘과 21세기 최대의 인신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국제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법도 매춘을 금지하기 위한 그 조약과 연관된 것이어서 어찌 보면 그 여성에 대한 그 매춘이라고 하는 것의 인식이 아직 그 서양에서의 인식과 동양이랄까 한국, 중국, 일본이 아직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에서 결의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상중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이거는 아직은 논문으로 이제 그 발표가 되거나 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식민지에 있어서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도 대부분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었다라든가 뭐 악랄했다라고 기억하는 거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전시체제에 들어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 전에는 토지 조사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계급이 많은 농민들이 쫓겨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신분 상승 같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평시와 전시 체제에 들어갔을 때 37년 이후에 식민 지배 그 정책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여러 변화가 있었고 그 가장 큰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적 동원과 인적 동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공천제도 역시도 그런 변화를 평시와 전시의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김현수 선생님이 예를 든 금문도 얘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중에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진해에는 해군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위안부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시 체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군이 전면으로 그 권한이 세지기도 하고 일부는 군으로 그 권력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 체제와 평시는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식민지에서 뭐 대만군도 그렇고 조선군도 그렇고 이름이 대만에 있으니까 대만군이지만 일본군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본군이 식민지에서 주도를 하면서 보통의 공창과 다른 그 전시 체제 속에서의 그 군 위안소와 같은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지금 60년, 70년에 강해졌던 미군의 한국 정부가 했던 미군 위안소라고 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시민사회 역량이 역할을 못했던 것과 학생이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당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90년대에 일본 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서 그 증언 집회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에 참여했던 그런 그 시민사회도 위안부 문제가 얼마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서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그 피해를 받았는지에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는데 이제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하나의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 학습의 장을 거치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노다마 이후에 그 교과서에 거의 중학교 교과서까지도 이 문제가 실리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 7년부터 시작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는 일본의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검정이 개정이 돼서 오히려 고등학교의 교과서까지도 없어질 위기에 있는데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인식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교육받고 기억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인식이 고양이 되면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해방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문제로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했던 그런 그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전쟁에 한국군 위안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물론 일본 일본 군대에 있었고 그 일본 군대를 경험했던 장교들이 한국군을 만들고 그 경험했던 것을 식민지성을 그대로 남기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게 60년대 이후에 되면 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지금 90년대 노예매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군사 내 화재 사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지금의 조금 더 우리와 밀접하게 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뿌리는 같이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피해자에게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식민지성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거를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폭력이라든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개선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이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것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두 분 발표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두 분 토론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윤명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일단 그 미래 세대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데서는 윤명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정확하게 알기, 또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그 대구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학생들 숙제 내 갖고 인터뷰를 많이 하게 했는데 근현대사에 거의 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 빨리빨리 인터뷰를, 그러니까 저희에게 남아있는 공식 기록이 굉장히 한계가 되기 때문에 숙제로 이런 걸 좀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일단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제 역사를 바로보게 하는 하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다 NGO 시민사회 관련자 분들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역사에 관여를 한다면 이런 역사 관련 단체라든가 또 주변에 나이 드신 우리 사회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가 그대로 줄줄이 나오다시피 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좀 역량이 부족하여 그런 부분을 좀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식민지 지배냐 아니냐, 또는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데 대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그 우리 주변의 역사를 다시 쓰기 또는 새로 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이런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는가 하는 게 하나 들고, 내가 이남섭 교수님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한일 시민사회 포럼을 한 10회 정도 하고 이 문제에 제일 앞장섰던 마쓰이 야요리상하고 같이 95년 북경 여성대에 갔는데 그 마쓰이 야요리상의 아사히 신문 여자 기자입니다. 근데 그 기자로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섹스 관광 문제를 일본 사회에 문제 제기하다가 또 일본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 애 만들어 놓고 무책임한 재팬 필리피노 뭐 차일드 그 문제를 또 문제 제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95년부터 위안부 문제를 했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혼하고 혼자 사셨는데 그 우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리창에 돌 던지고 굉장히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러다가 뭐 그것이 꼭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폐암이라는 게 원래 좀 약간 마음이 있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여성 전쟁 박물관 세우려고 기금 모금 하려고 자기 죽는 순간까지 메시지를 남기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뭐 잊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남긴 말씀이 일본 여성 단체는 공부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한국 시민 단체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행동은 너무 많이 하고 이 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사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남석 교수님 일본 단체들은 공부는 너무 하는데 액션이 적어서 아마 아베 정권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액션은 많이 하는데 이제 사실의 바탕을 둔 치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거를 이 두 분 훌륭한 여성 연구자분들께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이런 연구는 품이 많이 드는 연구라서 이게 하나하나 만나야 되고 또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유명 대학 교수님들은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따져서 논문 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자유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연구를 해주신 두 분 발표자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또 서유경 교수님, 임정근 교수님 또 경희사이버대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